중간고사가 20일 남았나? 네. 아 그렇군요. 아 시험 문제도 빨리 내야 되는데 이게 바빠가지고 시험 문제 낼 시간이 없네. 문제 수가 많은 게 좋니 적은 게 좋니?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많아야지 너 문제 틀려도 그지. 타격이 좀 적지 그지? 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가르치지 않는 1학년 학생 남학생이 지나가는 선생님이 저한테도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더라고. 아마 내가 이러고 다니는 게 되게 신기해 보였나 봐. 친구들한테 소문을 듣고서 와가지고 굳이 나한테 이걸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구독자는 그만큼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네, 개그캐가 되어가는 느낌이에요. 자, 아무튼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인구 이동 이후에 중국에서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을 줄이기 위한 호한 융합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인구 이동이 마무리되는 과정까지 같이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알다시피 고구려, 백제, 신라, 만주와 한반도에 걸쳐 있었던 세 나라의 경우에는 대단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였습니다. 그 경쟁은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치열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이들은 외부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배웠다시피 어느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했냐면 한강 유역이었어요. 그죠? 한반도에서 한강 유역이 가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이 있고요. 그리고 넓은 평지가 있어서 농사를 짓기 좋은 경제적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기도 해서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뿐만 아니라 한강에서 배를 타고 서해바다로 나가면 중국으로 갈 수도 있었어. 그지? 외교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삼국 사이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동아시아에 있는 주변 국가들을 서로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한 외교전, 남북조, 외 사이에서 외교전이 벌어지기도 하였어요. 그죠? 자, 한편 내부적으로 어떤 경쟁이 있었느냐? 다른 나라랑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직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다른 말로는 무엇이라고도 이야기를 했냐면 왕권 강화 또는 중앙 집권화라고 이야기를 하였어. 그지?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중앙 집권화를 이룬 중국을 보고 배우고자 하였어요. 그들로부터 율령이라든지 불교라든지 유교와 같은 것들을 받아들여서 한반도에서도 중앙 집권화를 이루고자 노력을 하였었죠. 그죠? 자, 그런 과정에서 4세기, 5세기, 6세기에 삼국시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했던 나라는 사실 백제였어요. 그죠? 물론 뭐 고구려가 그 전부터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만은 백제가 4세기경에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알다시피 백제의 경우에는 한강 유역에서 성립된 국가이다 보니까 한강을 통해서 중국의 선진 문물을 일찍 받아들일 수 있었어. 그래서 3세기의 고잉왕 때 중앙 집권화를 이루기 위한 선진 문물의 수용이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4세기경의 국력이 강성해지게 되면서 근초 고황 때 오게 되면은 한국사 시간에 배웠죠. 북쪽으로는 고구려를 공격을 해서 평양성에서 고구려의 고국 원왕을 전사시켰고 남쪽으로는 마한을 정복하였다라는 뭐 이런 얘기 배운 적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4세기에는 백제가 빠른 속도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러면서 남조라든지 외와 같은 바다 건너에 있는 나라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외교 활동도 활발하게 벌였던 것이 4세기의 백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제의 이러한 어떤 공격과 압박을 받게 되었던 고구려의 경우에는 백제를 견제하기 위해서 신라를 지원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네. 뭐 그러면서 신라는 고구려로부터 선진 문물을 간접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고구려 덕분에 더 발전을 이어나갈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4세기경에 진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할 내용이 조금 많아요. 작년에 수업하는 것보다 좀 많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선생님 아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지막 시간에 1시간 정도 남겨서 내용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위기를 맞았던 고구려 4세기 말에 소수리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중국으로부터 율령, 유교 같은 것들을 받아들여서 실행하고 반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자, 그래서 소수리왕 때 중앙 집권화를 이루어내게 된 고구려 그 뒤를 나타나는 광개토대왕, 장수왕 같은 왕들을 통해서 활발한 영토의 확장을 이루어내게 되는 것이죠. 자, 광개토대왕의 경우에는 주로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했던 인물이었다라는 거 작년에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의 아들
고구려인 장수왕의 경우에는 남쪽으로 주로 영토를 많이 넓혔던 인물인데 특히 장수왕 시기에 고구려는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기게 되죠. 자, 물론 어떤 해석도 있냐면은 이거는 남진 정책이다. 고구려가 남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수도를 남쪽으로 옮겼다라는 분석도 있기는 한데요. 사실 고구려가 북쪽의 영토를 포기한 적은 없었거든. 다시 말해서 딱히 남진을 위해서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럼 왜 옮겼느냐? 원래 고구려의 수도였던 국내성의 경우에는 땅도 그다지 넓지 않고 공격을 받았을 때 방어하기는 좋은 지역이었지만 사실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발전해 나가기는 어려운 땅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평양의 경우에는 땅도 넓고 앞에 대동강이 흐르고 대동강을 타고 바다로 나가면 중국으로 연결이 되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발전하기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발전을 위한 천도였다. 수도의 옮김이었다. 라고 보는 게 좀 더 타당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국력이 확장되면서 한강 유역까지 고구려가 장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백제의 경우에는 한강 유역을 고구려에게 빼앗기게 되면서 수도를 어디로 옮기게 되나요? 평양에서, 아니, 한강 유역에서 웅진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강 유역을 되찾기 위해서 누구랑 동맹을 맺게 되는 것인가요? 신라랑 동맹을 맺게 되니 우리는 그 동맹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나제 동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신라는 한때 고구려의 지원을 받았는데 왜 고구려를 배신하고 백제 편에 붙었을까? 왜 그랬을까? 400년에 고구려의 관객 때문에 신라의 지원군을 보냈는데 그렇지. 그때 그 고구려의 식민 통치가 시작됐기 때문에 식민 통치, 그렇죠. 뭐 식민 통치까지라고 보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고구려는 이 신라를 지원해주고 난 이후에 신라에 대해 상당히 강력한 내정 간섭을 하게 되죠, 그죠? 심지어 신라의 왕은 그 다음에 누굴 할 것인지도 고구려가 정해주는 이런 만큼의 강력한 내정 간섭을 받았기 때문에 신라는 그런 어떤 고구려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고구려의 관계를 끊고 백제 편에 붙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나제 동맹을 통해서 백제와 신라가 한강 유역을 공격해서 고구려가 가지고 있던 땅을 되찾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아마 신라와 백제의 경우에는 한강 상류는 신라가 그리고 한강 하류는 백제가 차지하는 것을 뭐 사전에 약속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한강 유역을 빼앗겼던 고구려가 반격을 해오게 되었을 때 백제의 경우에는 한강 하류 지역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때 신라군이 나타나서 이 지역을 장악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나제 동맹을 통해서 고구려로부터 한강 유역을 빼앗는 데 성공하게 되었지만 한강 유역은 고스란히 누구 손에 들어가게 되었다? 전부 다 신라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신라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육지로나 바다로나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고구려나 백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문물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백제 고구려에 비해서 발전이 늦었던 나라였어요. 그죠? 하지만 6세기경에 신라가 한강 유역을 직접 장악을 하게 되면서 남북조와 직접 교류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 그만큼 뒤늦은 발전을 따라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편 백제는 옛 자기 땅이었던 한강 유역을 되찾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랑 싸워야 되나요? 신라랑 싸우게 되네요. 그죠? 그러면서 나제 동맹은 깨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백제는 고구려하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는 신라를 맞상대하기 위한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한편 중국은 위진 남북조 시대가 끝나고 수나라, 당나라로 통일이 되는데 수당의 경우에는 중국이 분열되어 있었을 때 성장하였던 돌궐이나 고구려 같은 나라를 견제하기 위한 군사적인 팽창 정책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돌궐 과 고려 사이에도 고구려도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돌궐, 고구려, 백제 그리고 백제는 원래부터 친했던 어디? 왜? 일본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게 되는 요렇게 이어지는 남북의 동맹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한편 한강 유역을 되찾기 위해서 신라를 매섭게 공격했던 백제 그로부터 압박을 받았던 신라는 이 한강 유역을 지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누구한테 동맹을 맺자고 찾아가느냐? 고구려한테 먼저 가죠. 신라의 김춘추가 원래는 고구려의 연개소문을 찾아가서 동맹을 제안합니다마는 되차게 거절을 당하죠. 자, 그러면서 결국 신라는 어디를 찾아가게 되느냐?
바다 건너 당나라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동과 서로 연결이 되는 나당의 동맹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동서동맹인 신라와 당나라의 동맹과 그리고 돌궐 고구려 백제 외로 이루어지는 남북의 동맹 사이에 7세기에 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다투기 위한 차지하기 위한 대규모의 국제전이 벌어지게 되니 그게 바로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배웠던 신라의 삼국통일 전쟁이 되는 것이죠.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660년에 백제가 먼저 멸망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백제가 멸망을 하자 백제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어디가 군대를 보내서 도와주느냐? 왜? 일본이 보내서 군대를 보내서 왜 백제 부흥운동을 백제의 부흥운동을 돕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죠? 자,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백강 지역에서 벌어졌었던 나당연합군과의 전투, 이른바 백강전투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본사에서는 백촌강 전투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이때 당시에 일본이 백제를 돕기 위해서 보냈던 군대의 규모가 약 4만 명 정도라고 하거든요. 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당시 4만 명 정도면 일본이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숫자의 군대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일본과 외와 백제 사이의 관계는 어땠다는 거예요? 아주 돈독했다는 거죠. 그죠? 거의 외는 백제를 자기 나라처럼 생각하지 않았으면 이만큼의 많은 군대를 보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죠?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네, 칠지도라는 거죠. 그죠? 7개의 가지가 달린 칼이라고 해서 칠지도라고 하는 겁니다. 백제의 근초고왕 때 일본에게 준 칼이에요. 물론 왜 줬느냐에 대한 해석은 학자들마다 조금 달립니다. 일본 학자들의 경우는 백제가 왜에게 바쳤다라고 하고 우리나라 학자들은 왜에게 하사했다, 내려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해석이 약간 나누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확실한 것은 백제가 왜랑 사이가 어땠다? 좋았다. 백제는 왜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것 정도는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그죠? 그만큼 굉장히 돈독한 관계였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편 백제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 나당연합군은 고구려를 공격을 해서 멸망을 시키게 되죠. 자, 그리고 고구려라고 하는 강력한 존재가 사라지게 되자 당은 만주에서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시도를 보이게 되죠. 아마 작년에 배웠을 거예요. 옛 백제 땅에 해당하는 웅진도독부, 옛 고구려 땅에 해당하는 안동도호부, 그리고 심지어 신라수도 경주에 해당하는 계림대도독부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 하였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신라의 경우에는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당의 시도에 맞서서 옛 고구려 백제 유민들과 함께 저항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나당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당나라 군대가 한반도에서 철수하게 되는 데에는 신라군이 육지에서는 매소성 전투, 바다에서는 기벌포 전투에서 승리를 했던 것도 있습니다만은 당시 당나라의 서쪽에 있었던 토번이라고 하는 나라가 당나라의 비단길을 노리고 당을 공격을 하게 되면서 당나라는 지금 남의 나라에서 싸우고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한반도를 철수하게 되면서 결국 나당 전쟁도 신라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었고 신라의 삼국통일 전쟁이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됐나요? 네. 자, 지금 우리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 지난번 동아시아사 교과서에는 이 토번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꽤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또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뒤에도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토번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토번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 중국 티베트 지역에 있었던 나라예요. 자, 이 토번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것은 송첸칸포라고 하는 7세기경의 왕이었습니다. 원래 여러 개의 작은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던 이 지역을 통일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토번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동서교역로 가운데 비단길, 실크로드가 요렇게 지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누가 이 비단길 교역의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를 놓고 당과 오랫동안 전쟁을 벌였던 나라이기도 해요. 한때 이 송첸칸포 왕 때 토번의 힘이 워낙 강력해서 당나라는 토번의 공격을 받아서 수도가 위태로울 정도의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당나라의 경우에는 화번공주를 보내서 이 토번을 달래기도 하는 문성공주라는 사람과 송첸칸포 왕을 결혼시키면서 이들을 달래야만 했던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였던 것이고요. 이때 토번이 당나라를 공격해서 수도 장안이 위협받았을 때 당나라가 한참 뭐하고 있던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당 전쟁하고 있었던 중인 거예요. 그죠? 위기를 느낀 당나라 군대가 한반도에서 철수하게 된 것, 그게 바로 토번의 존재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라의 삼국통일전쟁은 삼국통일전쟁이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실제로 관련된 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일본, 당, 토번, 돌궐까지 모두가 개입되어 있었던 전쟁이었어요. 그죠? 따라서 이 전쟁은 누가 동아시아의 패권을 가져갈 것인가를 놓고 벌어졌던 대규모의 국제전이고 결정적인 순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넘어갈까요? 네. 자, 그래서 그 대규모의 국제전이 끝이 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5호의 인구 이동으로 시작이 되었던 동아시아의 대규모의 인구 이동 현상도 얼추 마무리가 되고요. 그러면서 인구 이동으로 인해서 벌어졌었던 다양한 갈등들도 마무리가 됩니다. 자, 비록 당나라는 한반도 전체를 다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자신을 위협했던 가장 강력한 세력인 돌궐과 고구려를 제압을 했다는 사실은 분명해요. 그죠? 그러면서 이후에 당나라는 동아시아에서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강력한 국가로 자리 잡게 되었다. 패자로 군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신라의 경우에는요, 비록 옛 고구려의 땅까지 다 차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적어도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지배하는 통일된 지역 국가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나라의 힘이 약해지게 되었을 때 옛 고구려의 땅에서 고구려의 유민 대조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롭게 발해라는 나라를 건국을 하고 옛 고구려의 영토를 차지하게 되면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다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네. 동아시아사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집중력이 제일 좋을 때는 한국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올 때죠.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그렇지? 선생님이 역사 공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둔 선생님들한테 많이 듣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려요. 배경 지식이 중요해요. 아는 게 많아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역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뭐 수학이나 영어처럼 물론 그것도 아는 거 많아야 되긴 하지만은 머리를 잘 굴리는 연습이라기보다는 사실 새로운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머릿속에 남기는 그런 작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돼도 좋으니 책도 좋고 영화도 좋고 드라마도 좋고 만화도 좋고 뭐도 좋으니 일단은 뭔가 배경 지식들이 많아야 이해가 잘 된다라고 여러 번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하다가 심심할 때 뭐 다른 거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만은 기왕이면은 역사물 있잖아요. 그죠? 사극이라든지 그지? 아니면은 뭐 역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컨텐츠들 이런 것들 보면은 그래도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은 도레인이라고 불렀어. 그지? 일본에서는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도레인이라고 부른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수업 중에 자꾸 이렇게 일거리가 메시지로 날라오면 신경이 쓰여가지고 정말 짜증난단 말이죠. 자, 그렇게 시작된 시대, 바로 야요이 시대였습니다. 자, 우리 예전에 청동기 시대 할 때 배웠어요. 그죠? 중국이나 한반도의 경우에는 먼저 청동기를 쓰다가 나중에 철기가 들어와서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바다라고 하는 자연적 장벽이 있다 보니까 청동기를 받아들이는 시점이 상당히 늦었어. 그지? 그래서 이미 중국이나 한반도는 철기로 넘어가고 난 이후에 일본으로 건너간 도웨인들에 의해서 철기, 청동기, 그리고 벼농사 기술이 한꺼번에 건너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이 시대를 일컬어 야요이 시대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관계 기술과 같이 농사짓는데 필요한 물을 대는 기술도 전파가 되면서 일본의 뒤늦은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서부터 일본에서도 국가가 성립하고 발전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 도웨인의 이동으로 인해서 일본 사람들은 알게 된 거예요. 무엇을? 바다 건너 저편의 서쪽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문화와 기술을 가진 집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바다 건너 서쪽에 사람들을 보내고 하면서 그들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고대 국가로서의 모습을 점차 갖추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도웨인이 일본에 전해준 선진 문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스에키 토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백제와 가야 지역의 도자기 기술자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가르쳐준 것으로 보이는 토기가 바로 이 스에키 토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본 말로는 쇠처럼 단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스에키 토기, 왜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졌느냐? 아이고 힘들어. 자, 이 토기를 얼마나 단단하게 구울 수 있느냐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은 얼마나 뜨거운 온도로 토기를 구워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였다라고 해요. 자, 기존에 일본 사람들이 조몬토기나 아니면은 야요이 토기를 만드는 방식은 어떤 것이었었냐면은 평지가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내가 구울 토기를 이렇게 갖다 놔요. 그리고 그거를 가마로 이렇게 쭉 덮은 다음에 불을 지르는 거지. 파이어, 불을 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열기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나요? 열기는 뒤에서 아래로? 그렇지. 열기는 아래에서 위로 이동한단 말이야. 그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을 지르게 되면 여기에 가해지는 온도가 사실 그리 높지 않았던 것이죠. 한 800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백제랑 가야에서 이주해 간 사람들이 어떤 기술을 가르쳐 줬느냐? 가마를 지을 때 경사로에다가 짓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구울 토기를 놓고 아래쪽에서부터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럼 열기가 어떻게 이동해요? 위로 이동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 밑에서 불 질렀던 불의 열기가 위로 이제 집중이 되면서 1000도가 넘는 온도로 토기를 구워낼 수 있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무척이나 단단한 토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게 선지문물이죠. 네, 실제로 만들어진 모습을 보면은 가야토기랑 생긴 게 어때요? 그죠? 비슷하죠. 그죠? 같은 기술을 가진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볼 만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도웨인이 일본에 전파해준 선진 문물의 사례로 우리 교과서에 소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죠. 자,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본의 경우에는 바다 건너 서쪽에 우리보다 뛰어난 문화와 기술을 가진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일본에게 선진 문물을 전파해 주면서 일본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나라가 어디였다 그랬어요? 바로 백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은 남조 특히 삼국 가운데에서도 백제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선진 문물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백제는 일본에게 기술자라든지 건축가라든지 승려 등등등 이런 선진 문물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내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7세기경의 일본에서는 일본 최초의 불교 문화가 발달하기도 하니 그 문화를 일컬어 우리는 이 불교 문화가 발달한 지역의 이름을 따서 아스카 문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요건 또 왜 필요하냐?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에서 이 시기에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쇼토쿠 태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태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한테 태자라고 하나요? 그렇죠. 왕이 될 사람, 왕이 될 예정인 사람을 가지고 쇼토쿠 태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의 조카 딸이 여자였는데 일본의 천황 자리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성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이 사람의 경우에는 천황을 대신해서 섭정이라 그러죠. 일본 정치를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당시에 일본 야마토 정권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지방 세력인 호족들이 연합을 해서 이루어진 정권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본의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령 파트에서 배우겠습니다만은 중앙 집권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중앙 집권화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종교나 사상이 필요했고 그런 목적에서 받아들였던 종교가 바로 무엇이었던 거예요? 불교였던 것이에요. 불교가 왜 중앙 집권화에 도움이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쇼토쿠 태자 때 백제로부터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이기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호류사와 같이 지금 나라에 있는 곳인데 일본 나라라는 곳에 있는 곳인데 쇼토쿠 태자가 세운 것으로 알려진 이런 절들 같은 것들이 지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불교는 수준 높은 종교였어요. 그래서 기존의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원시적인 신앙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종교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뒤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왕의 권위를 높여주는 데에도 효과적인 종교였거든요. 그래서 쇼토구 태자는 중앙 집권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에서 불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러면서 일본에서 불교 문화가 발전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 최초의 일본 불교 문화를 일컬어 뭐라고 한다? 아스카 문화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쇼토쿠 태자는 천황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태자라고 끝나버리고 말았던 사람입니다만은 그가 시작했던 이 중앙 집권화의 노력은 계속 이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서 7세기 중반에 가게 되면은 이른바 다이카 개신이라고 하는 정치 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일본에서는 정치 개혁을 일컬어 개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당시 일본에 사용했던 연호가 다이카라고 하는 연호였기 때문에 이것을 일컬어 다이카 개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중앙 집권적인 법과 제도를 갖추고 있었던 당나라의 모습을 본떠서 일본에도 왕이 중심이 되는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개혁을 해 나갑니다. 그 일련의 사건들을 일컬어 다이카 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호족 연합 정권이었던 이 야마토 정권에서 지방의 호족 세력들을 이 과정에서 억제하고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하기 위한 지방 관리를 파견을 하고 또 왕의 권위를 돕기, 왕의 이 권력을 돕기 위한 중앙의 관료제 같은 것들을 도입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일본도 비로소 왕권 강화를 통해서 점차 국가다운 모습을 갖추어 가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만 원래부터 호족 연합 정권으로 출발하다 보니 여전히 호족들의 힘은 비교적 강한 편이었다라고 합니다. 넘어갈게요. 네. 자, 그 이후에도 일본은 계속해서 중국과 한반도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계속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가다운 모습을 갖추게 돼요. 자, 일단은 나라 이름 굉장히 멋지게 새롭게 짓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 이름을 짓죠. 무슨 뜻인가요? 해가 뜨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죠? 해 일자의 근본 본자, 그죠? 해 뜨는 나라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나라의 이름을 정하고요. 또한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느냐? 천황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그죠? 하늘에서 온 황제라는 뜻에서 천황이라고 부르죠. 자, 우리나라 뉴스나 아니면은 신문 보도 같은 것들을 보면은 전부 다 일왕이라고 되어 있고요. 혹시나 무슨 연예인들 중에서 특히 요즘에 우리나라에 일본에서 넘어와서 활동하는 연예인들 많잖아요. 그죠? 일본 천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죽일 듯이 막 달려드는 막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선생님은 그런 거는 썩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긍정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고유명사야.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의 왕을 천황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란 말이지. 물론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를 천황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왕이라고 낮춰 부르고 싶은 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사실 고유명사는 고유명사대로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너네 나라처럼 작은 나라는 최고 통치자를 대통령이라고 하지 말고 소통령이라고 해야 돼 라고 해서 중국 신문이나 뉴스에서 한국의 소통령 누구누구가 뭐뭐뭐 했다 라는 식으로 기사를 쓰는 건 올바른 일인가?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 그지? 우리가 일본의 과거 식민 지배 문제에 대해서 비판과 사죄를 요구하는 건 그것대로 하되 고유명사는 굳이 우리가 깎아 부를 필요는 없지 않을까. 고유명사는 고유명사 그대로 인정을 하고 불러주면서 우리의 할 말을 할 말대로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그들의 자존심을 천황을 일왕으로 깎아 부르면서 감정을 상하게 하면서 더 이렇게 양국 간의 사이가 나빠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네. 자, 우리가 뒤에 이제 조공 책봉 관계라고 하는 외교 관계를 배울 텐데요. 네, 거기서도 배우겠습니다만은 이후에 일본은 당나라에 외교 사절을 보냅니다. 조공 사절을 보내요. 보낼 견자, 당나라 당자, 외교 사절 사자를 써서 견당사라고 합니다. 당나라로부터 선진 문물을 수용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요. 그러면서 일본 역시 계속해서 발전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일본이 당나라로부터 받아들였던 선진 문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과서에서는 무엇을 소개해주고 있냐면요. 8세기 초에 일본이 새롭게 만든 수도였던 헤이조쿄라고 하는 곳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제대로 기억하는지 맞는지 모르겠는데 도시라고 하는 공간은 자연도시와 계획도시로 구분해 볼 수 있는 걸로 알아요.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자연스럽게 커지면서 생긴 자연도시와 여기에 사람들을 모여 살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획적으로 만든 도시가 자연도시와 계획도시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선생님의 고향이었던 강원도 춘천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자연도시죠. 원래 있었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오산 지역도 계획도시인가? 살짝 의문이 들죠, 그죠? 어떤 것들이 계획도시인가요? 그렇죠. 세종시라든지, 그지? 선생님은 강원도 춘천에 살다가 나중에 이제 성남의 분당 쪽에 이사를 오게 되었었는데, 분당도 90년대 만들어진 신도시, 계획도시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길이 전부 다 일자야. 일자고 수직으로 교차가 돼. 나중에 전 여자친구 따라서 일산에 한번 놀러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 동네가 사각형으로 생겼어. 그리고 사각형으로 생기고 직선으로 도로가 다 교체가 되고 도로에 의해서 구역이 딱딱딱딱 구분이 되는 거야. 자연도시에서 나고 자랐던 선생님은 깜짝 놀랐죠. 당연히 길이라고 하면은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어야 되고 구불구불 해야 되고 이게 딱 삼거리도 있고 오거리도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다 사거리야. 깜짝 놀랐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도시의 모습이 대충 그러하네요. 그죠? 당의 수도였던 장안성의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계획도시였습니다. 오늘날 계획도시와 비교해 보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잘 만들어진 도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강원도에 살다가 분당이나 일산에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것처럼 이 당나라의 선진문물을 보고 배우기 위해서 왔던 주변 국가의 사람들도 우와 이거 되게 멋지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수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발해나 일본도 그 당나라의 장안성을 모방을 해서 이렇게 수도를 만드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헤이조쿄라는 곳을 만들어요. 오늘날 일본은 나라현에 있었던 수도인데요. 수도가 여기였을 때를 일본은 나라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나중에 좀 지나서 수도를 헤이안쿄라고 하는 곳을 만들고 그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오늘날 교토에 해당하는 곳이고요. 이때부터 일본의 수도는 약 1000년 가까이 교토 지역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당나라로부터 선진 문물을 수용한 사례로 우리 교과서에도 소개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후에 수도를 중심으로 귀족 문화가 발달하였다라는 내용도 교과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뭘 배웠냐면은 인구 이동으로 인해서 벌어졌었던 동아시아의 갈등이 마무리되는 모습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인구가 이동함으로써 문화가 함께 전파되면서 지역 국가가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빠네서 수업했을 땐 이때 종이 딱 쳤는데. 너무 많이 응? 15분 남았어. 그러게. 수업을 더 해도 되겠는데? 네,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러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동아시아사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